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촉발된 자유주의 대 자유지상주의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논쟁에 이어 등장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훨씬 더 유명한 논쟁이죠. 그럼 우선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말과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을 구별 없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친목 관계의 상호활동을 의미하던 라틴어 소사이어타스와 모두가 공유함을 의미하는 커뮤니타스의 차이에서 쉽사리 알 수 있듯이요. 이 두 용어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롤스는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단일한 가치 아래 모일 수 있는 집단으로 보는 반면 사회를 더 이상 단일한 가치 아래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용어의 상이함이 근대 이전의 세계와 근대 세계를 구분짓는 서구적 삶의 핵심적 조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의 조건이 형성된 것일까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 다원주의의 탄생 때문입니다. 16세기 접어들며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신의 말씀은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제의 권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의 말씀을 둘러싼 해석의 다원성은 종교 전쟁과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 대륙은 거대한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홉스는 이런 가치의 다원성, 해석의 다원성, 일종의 도덕적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전쟁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면서요. 이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고자 해석의 권위를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홉스의 해석에서 주목할 것은 정치 권위가 부재하고 이런 해석의 다원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정의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다원성이야말로 서구 세계 정치가 다루어내야 할 가장 도전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등장이었는데요. 시장은 근대 이전의 인간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제도입니다. 근대 이전의 세계는 가족과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곳에서는 사적 이익 혹은 개인이 존재할 공간이나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정착된 소위 근대적 시장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에선 가족과 국가라는 두 요소 간의 관계가 삶의 조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경제는 시장이 아니라 가족이 그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가족 구성원 내에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강조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 공동체는 서로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구성원 간의 유대 깊은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 더욱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세 서구 사회를 지배한 기독교는요, 종교적 신념의 공유를 통해서 이런 닮은 사람들의 세계를 더욱 크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근대 시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시장이란 제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추구해봐 라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삶이 널리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니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적 삶을 지탱해오던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로 각자 다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집단, 그리고 사회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전환은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데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그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마치 상인들이 그러하듯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떤 상호적 사랑과 애정 없이도 존속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공간, 시장을 시민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야말로 근대 세계에서 가치를 분열시키고 이익을 분화시키는 근대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롤스는 이렇게 달라진 근대 서구 사회의 삶의 조건을 마주하면서 이제 서구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익으로 분화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힘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치 철학의 임무는 무엇이냐? 이렇게 분열된 가치와 이익이란 삶의 조건을 개인 각자가 비극이라고 보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사회 세계의 조건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분열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정치 철학의 임무가 그런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서구적 정치 활동의 목적은 어떤 단일한 가치 아래 통합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 간의 공존의 조건을 찾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롤스에게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상이한 포괄적 신념 간의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롤스의 주장은 영미 정치 철학계에서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 존재론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가치의 습득 없이 권리만 있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기된 질문은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와 같은 영미계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를 향해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과 의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치 존재론에 대한 논쟁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치 형이상학, 좀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이겁니다. 어떤 제도가 정의로운가? 라는 논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제도 혹은 분배가 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정만으로 가능한가? 물론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역시 이런 질문을 던진 공동체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의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들려준 첫 번째 공동체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 하나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공동체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다수지상주의이거나 권리가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공동체에서 지배적인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는 이런 견해에는 옹호하지 않는다. 롤스주의자들의 자유주의와 나의 논쟁은 권리가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권리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증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느냐이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과 공동체 중 누구의 주장이 더 큰 비중을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운영할 정의의 원칙이 시민들이 표출하는 경쟁적인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중립할 수 있는가이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권리가 사회적 미덕에 우선할 수 있는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샌델의 지적은 정말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핵심은 권리보다 좋은 삶에 대한 입장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좋은 삶에 대해서 고려하자면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공동체주의가 기존의 전체주의나 다수주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다만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바는 어떤 특정한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떠한 권리도 명확하게 증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핵심은 권리 대 미덕의 우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우선하느냐, 미덕이 우선하느냐 이죠. 한 공동체에서 좋은 삶의 내용을 모른 채 권리를 규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권리는 공동체의 좋은 삶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만약 공동체주의자들이 옳아서 우리가 좋은 삶의 내용을 알아야만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의 좋은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샌델은 그 방법으로 명확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체제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규정하는 작업을 같이 할 때 공동체가 내세우는 좋은 삶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샌델이 하버드 대학교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맺으며 마지막 수업 시간에 들려주었던 말 한마디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참여의 정치는 서로 다른 우리의 삶이 표출해낸 독특하고 다양한 좋은 삶들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